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매주 화요일 보수의 시선에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예, 우리 이기인 최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당에서도 좀 가깝게.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원래 시사 프로그램 잘 안 나오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CBS라서 나오신 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파트너가 이기인 최고이기 때문에. 자, 우리 조갑지 선배님이 이제 땜빵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도 원래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셨었죠.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첫 대변인으로도 알려주셨었는데, 그렇죠. 1호 인사라 그러죠. 1호. 그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기인 최고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지금 함께하면서. 워낙 또 이 필과 설에 유능하시고 한국일보 정치부 사회부 기자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 이동훈 대변인을 세간에 알렸었던 화제의 사건이 있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 5년 치하의 항우의 초나라에 빗대가지고 5년 졸망 기국이다 라고 하면서 논평을 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큰 화제가 돼가지고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좀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또 그 유명한 59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말씀하면 본인이 59분을 말한다. 그것을 세간에 알려주신,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59분은 조금 과장이고요. 한 55분 정도. 그러면 나머지 5분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 숨 쉬는 거?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하여튼 뭐 쉼없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말씀 안 듣고 주위 분들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너무 강하고 그래서 뭐라고 참모들이 뭐라 그래도 됐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임마가 나왔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욕도 알겠습니다. 많이 순화했어요. 임마는 상당히 순화해가지고 됐어. 그런 태도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없는 충심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페이스북에 2022년 10월이에요. 맞아요. 게 5년 졸망. 그런 이제 좀 고치시라. 22년이면은 이제 임기 시작되고 한 몇 달 지났을 텐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제가 올리고 뭐 사실상 윤 대통령하고 인연을 정리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직후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충신이 상소문을 올린 거 아닙니까? 전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올리셨는데 그 직후에 뭐랄까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혹은 측근들을 통해 참모들 통해 전해온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용산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용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산 연락이 와가지고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명이요. 야, 저 이동은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보자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보자. 그래서 이제 딱 네 글자 자중자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중자애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중자애 하고 계셨구나. 그래도 이 윤 대통령 하면 또 가장 생각나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김건희 여사와 일화랄까?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잠깐 털어주시면. 김건희 여사하고 일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1호 인사, 뭐 스태프 앞으로 대선을 도울 사람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여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라고 합니다. 서초동에 있죠. 가가지고 이제 처음 뵀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검열이 있으시네. 아직도 자중자애 중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자중자애 중이야. 아직 탄핵 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너무 아직도 조심하시네.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남편을 도울 사람이잖아요. 남편을 도울 사람인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동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뭐 다른 사안인데 다른 사안으로 이렇게 뭐 검사들 욕도 하면서 재밌네. 그 실명 얘기 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느 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아니면 뭐 저기 지역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까?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음에 불러주시면 선고 이후에 아무래도 탄핵 인용 후에 말씀하고 싶은가 보다. 선고 이후에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왠지 우리 이동훈 대변인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비사는 나중에 차차 듣기로 하고 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던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는 선고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탄핵 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의 영상을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4월 4일 오전 11시에 한다는 공식 문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국민들의 피로 써온 헌법과 민주주의 역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본인의 의원실 방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저거 CBS 단독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청래 의원님이? 아니요, 정청래 TV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CBS 단독인 줄 알았습니다. 뭐 늘 단독 같은 마음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분도 선고일 언제 지정되나 굉장히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좀 말씀 주시죠.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발표다. 그래서 이제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18일 이후, 우리 18일이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관 두 분이 이제 퇴임하시는 이후에까지 갈 수 있다,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불안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비교적 4일날 한다는 걸 보니까 이미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다. 저는 뭐 8대0 인용 뭐 저는 확신하십니까? 장담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헌법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우리 우려했던 거와 달리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또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2달 동안 죽었다. 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긴 책은 어떤 마음? 저도 이제 4대4, 5대3 막 기각각하설 난무했었었는데 제가 좀 웃기게 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측이 4월 4일 날 선고하니까 4대4 각하 기각 아니냐. 설마 이렇게도 예측을 하시고 라임을 맞췄다. 또 신기하게도 12.3 계엄 사태부터 4월 4일까지 꼬박 걸린 일수가 123일이래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그려놓은 큰 그림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각자의 뇌피셜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미신과 가까운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기우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은 것 아니에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평의 시간을 다 써서라도 판결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18일이 있었을 금요일 내지는 그 전주인 11일 날 선고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2주 전에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견이 좁혀졌다거나 쟁점이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에 4대4, 5대3 기각 각하설은 완전히 일축을 하고 8대0 인용이라는 만장일치 어떤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또 오늘 오후에 나온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일단 재판관들이 판결을 절차도 모두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거의 이제 뭐 다들 뭐랄까요, 재판관들의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4일로 정한 것은 어떤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까요? 자,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 말씀 주시죠. 4일을 지정한 이유. 글쎄, 저는 이제 이게 18일 이전에는 아마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일로 간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3월 말에 이미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탄핵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3월 26일 날 그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일이 이제 4월 2일 내일이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가지고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선거 결과를 내놓자 해서 이제 4월 4일이
잡힌 게 아닐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우리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어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유사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그 오랜 기간의 기자 경력을 신문 기자 경력 가실 분들 이런 분석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그 탄핵 심판 쟁점을 보면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판사 등의 체포조 운용 지시 여부 5개가 큰 틀로 작동이 되는데 사실 5개를 보면 온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8대 0이다 확실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치인 체포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 주장은 2시간 만에 끝났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파면 당할 정도로 헌법 위반의 중대성 부분에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기인 최고. 일단은 그 5개의 쟁점 중에 이 현업 의사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 지시는 애초에 사실 쟁점도 아니고 평가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게 아무리 군권 통치를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이라서 그건 쟁점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확인을 해야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본인의 어떤 망상에 의한 계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쟁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체포 지시 같은 것들인데 저는 체포 지시 관련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했다 안 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나뉘지만 저는 아무리 선결 과정들을 치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게 계엄 사유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나 사변이 아닙니다. 적국이 침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지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또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계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단추를 정갈하게 낀다 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옷은 삐뚤게 입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아니니까 계엄의 어떤 절차적 선결 과정을 치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저는 쟁점이 아니라고 좀 보고요.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곽정근 사령관이나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 부하 직원들이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을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사실 재판관들에 있어가지고 큰 쟁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5가지를 좀 면밀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뜯어보면은 첨예한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대변인께서는 5가지 쟁점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지. 우리 이기인 최고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뭐 보탤 말은 없고요. 제가 이런 생각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각 결정문을 내가 쓴다 판사로 했을 때 헌법재판관이 쓴다 했을 때 어떻게 쓸까 잘 안 나오거든요.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게 이거 사실이에요. 뭐 왜냐하면 다 생중계가 돼 있잖아요. 사람들 다 봤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직을 물러날 만큼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주목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게 대통령직을 물러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관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 중대성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더 들이댄다고 한다면은 좀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걔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충분히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쟁점 봤을 때는 8대 0 인용에 저는 그냥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8대 0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더 8대 0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많죠. 이황희 성공관대 로스쿨 교수, 전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고성에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5대3 설도 나오고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도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5대3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훈 대변인께서는 또 기자 시절 취재도 하고 또 이후에 현재까지도 좀 뭐랄까요?
기자 후보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주목하고 계신 재판관들 있으실까요? 혹은 현재 내부 분위기 들으신 게 있다면? 들은 건 없고요. 너무 솔직하십니다. 예, 역시 팩트에 기반한 조선일보 때 어떻게 기자를 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장하건데 떠돌아다니는 정보, 지라시 이런 것들 전부 제가 봤을 때는 허위다. 팩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라시 믿지 마세요. 그래서 5대3 얘기가 꽤 나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 세 분의 그 보수 진영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함을 정영식, 조한찬, 김복형. 그 세 분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표명을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소수 의견이라고 달지는 않고 소수 의견이면 이거는 사실은 5대3 뭐 기각 의견을 내게 되면 이제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이름을 갖다가 별개의 의견, 뭐 보충 의견 이런 식으로 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인용은 맞아. 이거 탄핵될 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큰 대세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증거가 부족했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라는 식의 어떤 보충 의견, 별개의 의견을 낼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낼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8대 0은 분명 하나. 이제 별개 의견의 내용은 뭐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주목한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 자체가 첫 문장이 중요하다. 만약에 전원 일치일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얘기를 하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물론 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낭독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뭘 그러니까 전원 일치 때는 이유의 요지를 먼저 낭독하고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읽는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강제 규정도 없고 그냥 관례상 그렇다는데 그날 재판소장의 기분에 따라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보도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일부러라도 기술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파면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주심 재판관 선고하는 재판관의 눈과 시계를 주목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몇 시부로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선고 단락을 읽을 때 시계를 봤어요. 파면되는 시간을 읊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서 대신 판정 앞에 있는 시계를 보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렇게 뭐 주문의 요지 내지는 주문 어떤 게 앞서가냐 이거보다는 주심 재판관의 눈과 시계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따라서 파면의 결정 여부를 먼저 알 수 있다. 그래봐야 사실 고개를 전에 들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고 안 좋은 분위기다. 않고 계속 선고만 읽어내리면 그건 기각일 수 있는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고개를 들어서 시계를 본다면 파면의 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생중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생중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방청도 허용을 하고 지금 아마 추첨을 통해서 몇만 명이 지금 들어가서 접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제 대신 판정 참석 여부에 대해서 미정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었죠. 안 나오셨죠. 변론 기일로 안 나오셨었죠. 안 나오지 않았었는데 윤 대통령은 근데 변론 기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 대통령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분 나올까요? 며칠 있다가 이제 결론이 이제 보일 텐데 그거 괜히 예측했다가 틀리면 또 망신이긴 한데 그런 거에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대변인. 이제 2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면 그 과감하게 지르세요. 자, 액션. 질러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벌써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인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용일 거라고 아세요? 아실 거다? 아실 거다. 그래요? 이거 본인 문제인데 제일 잘 알죠. 본인의 법률가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고 자기가 거짓말한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억지들 이런 것들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다마는 이거는 결국은 인용이 되겠구나, 파면이 되겠구나라고 본인은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남동에 계시면서 결과를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성명이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걸 낼 것인가 판단하실 텐데 뭐 오늘 내일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집에 그냥 계실 거다. 한남동에 계시다가 결과
파면 결과를 듣고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다음에 어떤 절차, 행동 절차에 돌입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면 되면 바로 차 타고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하는 건가요? 서초동으로?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일단 변론기일 때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변론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파면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면 결정문을 읽는 그 장소에 본인이 가가지고 면박당할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안 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두 분 다 안 나간다. 네. 근데 이제 파면 결정되고 나서 관저에서 퇴거를 할 때, 나올 때 과연 순순하게 퇴거할 것인가? 전 이게 상당히 변수라고 봐요. 한남동에도 엄청 또 많은 그 뭐 집회 시위가 있을 거고 지지자들이 모여들 텐데 거기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만 울고 불고 우리 대통령 뺏기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겠죠. 거기서 순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파면의 결정에 승복합니다라고 할 건가. 지금까지 어떤 변론의 어떤 상황들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승복보다는 사실 불복. 그리고 그냥 반기 정도였으니까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제가 볼 땐 순순하게 관저에서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거기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경호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헌재 결정 잘못됐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와, 이용 되고 난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승복하십시오 대통령이 더 이상 실패한 건 실패한 거로 끝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조차도 이거 헌재 결정 잘못된 겁니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지 이 두 갈래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떻게 뭐 국민들의 어떤 분열이 더 가속화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아, 뭐 이거 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난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온 그 경찰 몇천 명이 막 들어와서 막 한 게 생중계가 전 세계 생중계 됐는데 이거 뭐 탄핵 인용된다면 이기인 최고 같이 말처럼 그냥 안 나오고 거기다 또 김건희 여사 그랬잖아요. 왜 총 안 쏘고 뭐 했냐. 정말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변인께서는? 이긴 최고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기 왜 서울구치소 나오셔가지고 석방되고 나서는 굉장히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눈치를 봤다 그럴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YSDJ급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죠. YSDJ급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국민을 바꿨다라고 자기도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역시 나는 정치적 감각이 있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면 승부해야 돼. 개몽했어.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퇴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돼서 퇴임을 하면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제 집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차기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여당 후보를 누구를 찍어서 지지를 선언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개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예측이 있어서 대변인께서 어떤 행동 절차, 어떤 행동 양상을 볼 것으로 보시는지. 뭔가 하여튼 예측은 어디까지 예측이니까 과감하게 거고요. 일단 정치적 구심점으로 본인을. 자기가 앞으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정치 구심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일단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권의 여당의 대선 주자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본인이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정치적 구심점이 되고 영향을 가져야지만 결국은 본인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형사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물론 그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참모들의 그 조언이 의견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면까지 그런 과정까지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면을 생각하면 조기 대선에 있을 경우에 가장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좀 개입을 하려고 그럴 생각이 아닐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행동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가만히 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이동훈 대변인은 직접 살갗을 부대면서 느끼셨던 체득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55분, 59분을 함께 하시면서 59분은 혼자 말씀하시고 1분은 그냥 화장실 가는데 시간만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직접 보시고 증명하시고 목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본 바라, 들은 바라. 저 평론이 훨씬 더 전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는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 개혁신당에 보면은 저 윤석열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최대 전문가죠 사실은. 김건희와서 함께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전문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다 통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 전문가 쌍두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실 거다라면 합니다. 윤석열은 합니다. 그 예상은 이준석 대표 함께 토의를 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다. 뭐 토의까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행동 양식을 바로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이건 진영을 넘지 않아도 바로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선고 기일이 나오면서 경찰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역 일부 출구가 정오부터 폐쇄가 됐어요. 현재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선고 당일까지 이제 탄핵 찬반 집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미 착수를 한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일단 여야 입장 나온 것을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오늘 헌재의 일정 공지 이후에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하겠다 입장을 이제 바로 내긴 했는데 관건은 아까 이제 우리 이기인 최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 혹은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시는 거고 우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판단 이후에 인용이 되더라도 이분이 이제 그 과정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뭐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승복 선언. 이제 아까 얘기 연장선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여튼 인용 결정이 나오고 파면당한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승복 선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걸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도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탄핵 인용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자기의 플랜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승복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 속에서 넘어가면서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긴 최고는? 계엄은 계속해서 본인의 권한 내에 있는 통치행위라고 평가했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했다고 해서 통치행위가 아니었고 나의 잘못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저 5월 광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관저에서 퇴거 불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거에서 이사 안 가고 짐 안 빼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광장으로 향할 것이다. 여전히 자기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이고 방금 이동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칭해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심어놔야 훗날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들 되게 좋아하고 계속해서 변론기일 지나오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상황에서도 계속 광장과 집회에 나갔었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메시지만 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탄핵 파면 이후에 뭔가 사람이 달라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아니면 광장일 것이다. 그의 행보는. 그러면서도 승복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현직 비서관들 이런 분들을 취재한 분들에 따르면 정말로 기각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대변인께서. 그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예. 사실 아예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상황 이후에 어떤 게 벌어질지 참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는 혹자나 이런 표현도 하던데 내란적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구도 자체가 탄핵에 대한 찬성이 7대3 내지 6대3 정도로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 리더십 자체는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됐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것과 지금 기각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복귀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 특히 반대하는 국민들한테는 그 체감적으로 훨씬 위태롭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굉장히 탄핵에 찬성해온 분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수습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개헌을 한다든지 무슨 하야 일정을 밝힌다든지 해가지고 수습을 방안을 제시를 하긴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까지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어려운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듭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찾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이전에 뭐 4.19라든가 뭐 그 더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전례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4.19 수준에 예. 이기인 최고는 어제 김진논 설위원 우리 CBS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민중 항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격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내시는데 계엄 대통령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기각 결정을 했었을 때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더 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믿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기각이 됐을 때는 아마도 그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라는 기능을 다시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차후에 있는 어떤 정권, 다음 대통령들에게 무한 계엄권이라는 불법 면허를 주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 면허증. 그렇죠.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곧 계엄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에 당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 법안 혼자 처리하면 난 계엄할 수 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니야. 그건 위헌이 아니야라는 그 당위의 여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하기 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각이 된 상황에서 복귀하는 그 상황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리 뭐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어떤 재판관들이 정파적 경향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보수 재판관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5대3 기각이다 각하다라고 많이 지라시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은 8대0 전부 다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상식적인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 2017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사실은 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혹은 국민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팬덤이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이후에 절제를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스팔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0%의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선동한다거나 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그리고 변론과 평의가 잘못되고 있다거나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통령이라는 직의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도중에 몇 번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뭐 투표용지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끌고 들어온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후과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이걸 가지고 일축시킬 수 있는 어떤 책임은 재판관들한테 있으니까 상식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의 대한민국의 눈길, 뭐 전 세계도 함께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 자,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의원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난 수요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걸림돌,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최근의 주요 여론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일단 이기인 최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거 이후에 또 무엇보다 그 사진 제공하신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비판을 또 받으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작범으로 몰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온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틀렸죠. 아하. 2심 무죄가 전부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죄로 났죠, 그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 리스크 전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당장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대선 전국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사정권 안의 리스크는 사실 사라진 게 맞죠. 1심 집행유예형에서 2심까지 유죄가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예. 사실 그 해당 관련 리스크는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심 결과를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건 상당히 지엽적인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일했었던 김문기 씨,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맥주까지 마셨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라는 게 사실 본질인 거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물론 인식의 과장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재하지 않은 형사법적 위해를 가한 공무원들로 만든 거거든요. 국토공무원들을. 예. 그 판결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법적 리스크는 당장은 없어진 것 같지만 어떤 민심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이동윤 대변인은? 우리 그 개혁신당에서 최고의 이재명 전문가가 이긴 최고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인재가 많네요.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딱 두 분, 탑티어 두 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전문가 또 이긴 최고가 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그 분석에 더 이상 뭐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틀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 4일날 인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사실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계엄 사태의 또 한 축이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주목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으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느 정도의, 물론 뭐 대통령의 책임이 압도적이겠죠.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태에 오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우리 국민들은 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여야 통틀어가지고 최고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고, 마치 그냥 대통령이 곧 되실 것 같은, 2달 뒤면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용 이후에 국민들이 대통령 그 계엄과 탄핵 사태 이런 데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에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 의석이 한 180석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야권 해가지고 한 190석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역대 직선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보시면요, 87년 직선제 대통령 이후에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의회 권력에다가 200석에 가까운 의회 권력에다가 막강한 행정부,
1, 2년 차 대통령이 가장 세거든요. 그렇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 사태 이런 데 대한 책임도 있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우리 국민이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줄까? 그 정도의 권력이라면요. 우리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개엄도 가능하고 개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권력을 과연 국민이 줄까? 그래서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2달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에서 28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무선 자동 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재명 49.5, 그다음에 김문수 16.3, 홍준표 7.1, 한동훈 6.7, 오세훈 4.8, 김동연 1.8 나왔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치가 그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오면서 뭐랄까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굉장히 저조한 상황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사를 보시고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가시권에 이제 거의 온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비교할 수 있는 선례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에 직후에 이제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게 붙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 극단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한 상황에서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 내지는 제3당이 설 자리가 사실 많이 없었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이동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엄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떤 후보를 차기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좀 봅니다. 리얼미터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갤럽 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를 생각했을 때, 조사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31%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후보가 있는 것이 무응답, 모름 후보가 37%인가 그럴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 네, 아직 그러니까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은.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동탄 선거에서 양 당의 어떤 지지층을 허물어 가지고 선거 승리의 당선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야말로 본인의 강점이 전 무엇인지 잘 알거든요. 본인의 강점은 선거 캠페인입니다. 심금을,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지금 여러 거 준비하고 있고 대선이 요 땅 시작하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캠페인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으로서 가장 그렇습니다. 먼저 선언을 열심히 했고. 지금 날개 휘젓고 있고요. 수면 아래 휘젓고 있지만 수면 아래서 대선 열리면 확 뛰어오를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 퍼스트 펭귄 확 뛰어오를 것이다. 대신 국민들한테 이걸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진짜 극단의 정치는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젠 강제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석수가 작다 하더라도 그 협치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주황색이 떠오를 것이다. 주황색이 떠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대변인께서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보고 계셨는데 첨언해 주세요. 그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 그리고 뭔가 좀 끄림직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가 보기에,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쉽게 용납을 못 하실 텐데 그런 분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포비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광화문에도 나가고 집회도 하고 한남동에도 가서 탄핵 반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용이 되는 순간 그러면은 보수 유권자 상당수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를 이제 후보를 찾을 겁니다. 자꾸 이제 다른 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하시지만 이재명이 빼고 이준석 대표만의 비전이랄까? 그러니까 다른 요인 다 빼고 이준석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비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효과 너무 노리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 김문기 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유족들의 명예라도 회복시키려고 제가 시의원이었었으니까 그게 거두는 거고요. 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그 계엄의 탄핵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대구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용기 있게 얘기했던 만큼 본인은 어떤 이 우리 기술 국가라는 것의 중요성을 가장 몸소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고 예. 전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그런 리더를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시 한번 이준석한테 주목할 시기가 올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에 퍼스트 펭귄이 발표할 내용을 좀 주목해달라, 기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실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기대하면서 들어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 보내드릴 때 이동훈 대변인 어떠셨어요? 한판승부 스튜디오. 아이고 뭐 제가 이게 방송을 잘 하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예.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방송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훌륭한 박정호 앵커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이긴 최고위원이 잘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예. 후속편, 속편 예, 아크로비스타 야사 저희가 기대하면서 탄핵 인용이 되면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